피라미드. 그것은 수많은 이야깃거리를 우리들에게 제공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기자 대피라미드 내부에서 신비로운 경험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때는 1799년 8월 어느 날 밤, 그날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기자 대피라미드 내부에서 자신의 운명을 영원히 바꿀 비밀을 경험하면서 세계 역사의 흐름이 바뀌었다고 사람들은 말하곤 합니다. 당시 나폴레옹은 자신의 가장 신뢰하는 부하 몇 명이 그에게 피라미드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물었을 때 나폴레옹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자네들은 내가 말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역사를 되돌아보면 1798년 여름 보나파르트 장군의 지휘 아래 약 3만 명 이상의 프랑스 군인들이 이집트에 들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공식적인 임무는 300년에 걸친 투르크의 지배로부터 나일강을 해방시키고 영국인들이 동부 식민지를 자유롭게 항해하는 것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젊은 나폴레옹은 그 누구도 해보지 못한 일을 했습니다. 그는 파라오 땅에서 공부하고 기록하고 필사하기 위해서 모든 분야의 학자를 무려 150명 이상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사원과 무덤, 미라, 터널, 호화로운 보물들이 있었으며 신성한 피라미드가 열리면서 매혹적인 역사가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사실 유럽 대륙이 고대 이집트에 잃어버린 보물을 재발견하고 심지어 수천 년 전에 고대 이집트인들이 기록했던 것을 당시에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군사적인 것만큼이나 학자들의 연구를 중시했던 나폴레옹의 원정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고대 이집트에 잃어버린 보물을 재발견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수천 년 전에 고대 이집트인들이 쓴 것을 전 세계가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를 찾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폴레옹의 병사 중 한 명이 라시드의 중세 요새 주변에 참호를 파던 중에 우연히 역사상 가장 중요한 고대 이집트 유물 중 하나였던 이집트 상형 문자를 해독하는데 핵심 열쇠가 된 로제타 석이었습니다. 로제타 석은 상형 문자, 민중 문자, 그리스어 이렇게 세 가지 버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마침내 그곳에 적힌 그리스 문서가 고대 상형 문자와 동일한 해석임을 발견하게 되었고 고대 이집트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일종의 다양한 코드를 해석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일로 인해서 현대 이집트학에 대한 열정에 불을 지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폴레옹의 이집트 원정에서 이루어진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집트는 또한 그 이전 역사의 위대한 인물들의 많은 상상력을 제공했던 그 땅에 대한 묘한 영적인 탐구를 제공했고 나폴레옹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그곳을 떠나기 전에 그의 부하들을 놀라게 했는데 그 신비한 대피라미드 안에서 혼자 하룻밤을 보내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당시 나폴레옹은 그의 동시대인들과 마찬가지로 다른 여러 나라의 특이한 흐름에 대해서 매료되고 있었는데 마침 그는 당시 매우 인기 있는 작품이었던 콘스탄틴 볼리가 1787년에 출판한 책인 이집트와 시리아로의 여행을 읽었는데 마침 이 작품은 그 지역 문명의 수많은 신비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당시 나폴레옹은 성지로 여행하면서 덕혜 군대와 대결하고 1799년 4월 14일에 우연히 나사렛에서 하룻밤을 쉬었으며 같은 해 8월에 나폴레옹은 카이로로 돌아와 기자 대피라미드 내부에서 잠을 자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나폴레옹은 그때 당시 지금보다 더욱 접근하기 어려웠고 높이가 1.5m도 채 되지 않는 작고 지나가기 어려운 통로가 있는 왕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시만 해도 투탕카멘의 저주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게다가 하워드 카터가 그의 무덤을 발견하기까지는 그 이후로 무려 12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도 미라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수천 년 동안 상식으로 통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1799년 8월 12일 무척이나 더운 밤, 그는 자신의 소행원과 한 무슬림 종교인과 함께 대피라미드에 들어갔습니다. 일행은 낮고 좁은 통로를 따라 내려가 왕의 방에 도착했는데 그곳은 유일하게 남아있는 고대 7대 불가 사이의 심장부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동료들은 그의 요청에 따라 그를 혼자 남겨두고 나갔으며 젊은 나폴레옹은 장식이나 비문이 없는 매우 신비한 느낌의 방을 자세히 경험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그 방에 왕의 방이라고 지칭하고 있긴 하지만 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어쨌건 그 방은 피라미드 내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길이 10m, 너비 5m가량의 직사각형 방으로서 화강암 석판과 벽, 그리고 매끄러운 천장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전혀 장식이 없고 표시도 없는 비어있는 화강암 상자만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당시 나폴레옹은 어쩐 일인지 그러한 대피라미드 내부에서 약 7시간가량을 보냈고 벽에 걸린 붉은 횃불에 떨리는 요란한 움직임의 그림자와 함께 그 속에 있던 고대의 진짜 숨결은 점차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해가 뜨고 나폴레옹은 피라미드에서 나왔으나 그는 매우 창백하고 겁에 질린 모습으로 피라미드에서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나폴레옹의 가장 신뢰하던 부하 몇 명이 피라미드 내부에서 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물었습니다. 그때 나폴레옹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네들은 내가 말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이후 나폴레옹은 뭔가 변한 듯한 모습을 보였으며 따라서 나폴레옹이 대피라미드 안에서 보낸 밤이 그의 인생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다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피터 톰킨스의 대피라미드의 비밀에 따르면 나폴레옹은 그 이전에 알렉산더 대왕처럼 왕의 방에 홀로 남겨주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나폴레옹은 자신의 삶 내내 다른 주요 역사적 인물들에게 집착하고 있었고 그는 마치 알렉산더 대왕이나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어떤 더 큰 목적을 찾기 위해서 이집트의 대피라미드 속의 방에서 그들이 혼자 밤을 보냈다고 알려진 것처럼 나폴레옹도 또한 그들의 발자취를 모방하려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면 또 다른 이유로는 이집트의 학자였던 바프라이어가 마법의 고대 이집트 비밀에서 추측한 것처럼 피라미드에 내재된 중생의 상징과 관련된 일종의 신비적 또는 초기 계시를 받기 위해서일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나폴레옹이 그 왕의 방 벽 사이에서 경험하고 본 것은 그가 무덤까지 가져간 비밀로 남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나폴레옹의 경험에 대해 수많은 전설들이 언급되었는데 그 중에는 나폴레옹이 자신을 지구상에서 살았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황제로 여기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종류의 비전에 대한 암시를 그곳에서 보았다는 것도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기자의 거대한 피라미드는 그 자체로도 신비하고 마법 같은 장소입니다. 피라미드 안에서 혼자만의 밤을 경험하는 것은 아마도 상상할 수 없는 감정들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이 거대한 돌덩어리 안에서 밤을 보내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완전히 미친 생각처럼 보일지도 모르며 그곳에서의 혼자만의 하룻밤은 숨을 쉬는 단순한 행위마저 어쩌면 끔찍한 소리나 공포로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감히 나폴레옹만이 그처럼 용감한 모험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유명한 신비주의자였던 크라울리는 자신의 전기에서 대피라미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가엾게도 더러워진 촛불의 노란 불꽃은 신성 무덤 같아서 꺼버렸다. 아침이 되자 이 아스트랄 빛은 완전히 사라졌고 들리는 유일한 소리는 박쥐의 펄럭이는 소리뿐이었다. 라고 말이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거대한 피라미드 내부에서 이상한 환상을 보았다고 보고했습니다. 1930년에 영국의 신지학자이자 심령술사인 폴 브런튼도 그가 왕의 방에서 잠시 머무는 동안 당시 일어난 이상한 일들을 묘사했습니다. 나는 적대적인 생물체 환상들에게 공격을 받았고 매우 기이하고 악마적인 형태를 가진 것들에 둘러싸여 있었다. 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피라미드 내부에서 이러한 불가사의한 경험을 일으키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피라미드 안에 상주하는 알 수 없는 존재가 있을 가능성도 있는 걸까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그곳 피라미드 내부에 소위 왕의 방이라는 곳에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블록들은 전기를 전도할 수 있는 물질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화강암은 앞전 특성을 갖는 것으로 보여지는 석영 결정이 고농축되어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전자제품에는 그러한 석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대 피라미드 건설자들은 이러한 속성을 당시에 이미 알고 있었으며 오늘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물질들을 활용했던 걸까요? 한편 왕의 방 내부에 그러한 신비한 전자기적 특성은 실제로 경험적으로 입증된 적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피라미드에 들어간 방문자 중 한 명이 그곳에서 금속컵에 든 물을 마셨을 때 작은 정기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곳을 연구하는 연구원들은 피라미드 내부에서 카메라 및 연구 장비들의 배터리가 설명할 수 없이 소모된 적이 많다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전자기상과 현상들이 피라미드 내부에 있는 동안에 어떠한 비전과 신비로운 경험을 설명하게 할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기자의 대피라미드가 주류 학자들이 무덤이라고 주장한 것과는 달리 이처럼 많은 이상 현상들로 미뤄볼 때 실제로는 그 피라미드가 무덤이 아니라는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걸까요? 이처럼 여전히 현대 과학으로 풀 수 없는 신비한 대피라미드의 힘을 설명하려는 또 다른 이론은 피라미드의 기하학적 모양이 그 구조에 우주 에너지를 집중시키는 능력을 부여하여 무엇보다 중앙 구조물에 보관된 왕의 시신을 보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자의 세 피라미드 중 그 어느 것도 왕의 미라는커녕 그 어떤 시신도 있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연구자들은 예전 저의 영상에서 다룬 내용처럼 피라미드가 무덤이 아니라 거대한 에너지 기계라는 이론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자의 대피라미드는 쿠프왕의 피라미드로 더 잘 알려져 있지만 사실 과학자들이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직 정의할 수조차 없기 때문에 경이로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그것은 현대 고고학에서 가장 논쟁의 여지가 있는 주제 중 하나이지만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보다 더 많은 신비한 것들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곳 내부에는 에너지를 전달하는 비밀스러운 메커니즘이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돌로 만든 고대 유산일 뿐인 걸까요? 그리고 또한 나폴레옹이 당시 말하지 못한 그와 쿠프 피라미드의 천년된 돌 사이에 있었던 그 비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때는 1909년 어느 날 애리조나 가제트에서는 오늘날까지 많은 음모론에 기름을 붓는 놀라운 이야기를 발표했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은 스미스소니언이 그랜드 캐년에서 이집트의 유적을 발견했다는 것이었는데 이러한 오래전 신문기사의 내용을 스미스소니언이 한사코 부인하고 있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우선 그 당시 실린 헤드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랜드 캐년 탐사, 거대하고 풍부한 동굴의 신비가 밝혀지고 있다.
이러한 놀라운 발견은 동양에서 아메리카로 이주한 아주 오래전 고대인을 나타내다 라고 말이죠. 이 기사에는 킹케이드라는 자의 증언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는 혼자 그린 강과 콜로라도 강을 따라 여행하면서 이집트에 그 기원을 두는 것처럼 보이는 고대 문명의 증거를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당시 스미스소니언 고고학자가 그 지역을 조사하기 위해서 킹케이드와 함께 돌아왔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스미스소니언 측은 애리조나 가제트의 이러한 기사에 대하여 이상하리 많지 유난히 난색을 표하며 부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미스소니언 측의 말을 믿는 사람들은 늘 그렇듯이 이것은 거짓으로 판명된 것이다 라며 떠벌리고 다니겠지만 과거부터 행실이 유난했던 스미스소니언의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기사의 내용이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와 관련한 많은 이야기와 이 주제에 관해 쓰여진 수많은 책에서 킹케이드라는 사람은 평생 탐험가이자 사냥꾼이자 스미스소니언 연구소에서 무려 30년 이상 일한 사람으로 묘사되곤 합니다. 어쨌건 그가 발견했다고 전해준 이야기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금이나 그와 유사한 희귀한 광물을 찾기 위해 나무 보트를 타고 콜로라도 강을 따라 혼자 여행하고 있었다. 나는 그렇게 한동안 가다가 적당한 위치로 보이는 곳에 배를 대고 내렸다. 그리고 그곳의 협곡을 바라보며 내가 갈 수 있는 방향을 잡고 동쪽으로 올라갔다. 걸음으로 갈 수 있는 곳까지 어느 정도나 갔을까? 언덕을 넘어 가다 보니 어느 순간 동굴로 보이는 곳이 있었다. 나는 그곳을 탐험도 하고 마침 잠시 쉴 겸 그 입구로 향했는데 그 동굴처럼 보이는 곳의 입구는 매우 접근하기 힘들었으나 그럴수록 더욱 궁금증이 일어서 결국 도착하였는데 그곳에서 놀라운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 동굴 입구 안쪽은 마치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듯 보였던 것이다. 나는 입구 안쪽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갔고 이후 복도로 보이는 곳을 지나자 커다란 방이 나왔다. 그리고 그곳에는 오래전 누군가의 것으로 보이는 미라가 있었고 구리처럼 보이는 물체로 만들어진 것들도 있었다. 게다가 전체적인 분위기는 특이하게도 마치 이집트를 연상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지만 더욱 이상했던 것은 동양에서나 볼 법한 부처처럼 생긴 동상도 있었으며 그곳에서 같이 넘어온 듯한 오래전 상형 문자로 보이는 글자들이 적혀있는 다양한 유물들이 있었다. 나는 우연하게 그리고 매우 어렵게 그곳에 겨우 접근할 수 있었던 그곳에서 단지 몇 개의 유물들만 가져올 수 있었고 그것을 애리조나로 가져온 이후 조사를 요청하기 위해서 워싱턴으로 보냈다. 그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스미스소니언 연구소에서 연락이 왔는데 30명에서 40명에 달하는 고고학자 팀을 보내어 현장을 추가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는 당시 입구 안으로 들어가 복도를 지나 그곳에 있는 방처럼 보이는 곳에서 미라와 구리 물체 그리고 당시 그에게는 이집트 또는 동양 유형의 상형 문자로 보이는 것과 함께 다양한 기타 유물들을 발견했다고 전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전했던 그의 이야기는 사실이었을까요? 아니면 스미스소니언의 주장처럼 그의 이야기는 단지 거짓이었던 걸까요? 한편 킹케이드 씨에 따르면 그 동굴은 일반적으로 쉽게 접근하기가 힘든 곳이었기 때문에 그가 보낸 유물을 검증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수십 명의 인원이 현장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방문 조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이야기는 두 가지로 나뉘었는데 당시 현장 조사를 위해 온 팀의 감독자가 스미스소니언 직원이었다는 경우와 단지 그 감독자는 직원은 아니었지만 리더로서 감독은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 모두에서의 공통점은 그가
바로 스미스소니언 직원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그런 일은 실제로 있긴 있었는데 단지 스미스소니언 직원이었냐 아니냐의 문제처럼 보였던 것이죠. 어쨌건 그러한 일이 있은 이후 더욱 상세한 내용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랜드 캐년을 탐험하여 찾은 그 동굴 입구는 깎아지른 듯한 협곡벽에서 1486피트 아래에 있다. 그것은 강에서 보이지 않게 마치 일부러 그런 것처럼 선반처럼 된 곳 위에 그 동굴의 입구가 있었다. 그러나 탐색한 결과 이 입구에서 당시 강의 수위였던 곳까지 약 30야드 정도 이어지는 계단이 있는 것을 찾아내었다. 따라서 힘들게 올라가지 않아도 그 계단을 찾았기 때문에 보다 수월하게 갈 수가 있었다. 동굴로 들어가는 주요 통로는 폭이 약 12피트이며 끝으로 갈수록 9피트로 점차 좁아졌다. 입구에서 약 57피트가량의 지점에 위치한 첫 번째 측면의 통로는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뉘어졌으며 양쪽에는 오늘날 일반 거실 크기의 방이 있었지만 그 일부는 30에서 40피트에 해당하는 정사경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이곳은 타원형 문으로 되어 있었고 그곳의 공기는 벽을 통해 통로로 들어가는 둥근 모양의 환기구처럼 보이는 것을 통해서 유입되고 있는 것 같았으며 그 벽의 두께는 약 3피트 6인치였다. 그곳에는 이 지역에 일반적으로 나오는 고유한 물건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인공물들로 가득 차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건축의 유형이 매우 특이했다. 그리고 그곳을 지나 입구에서 불과 100피트 정도 떨어진 곳에 도달하자 십자가 모양의 커다란 교차가 있는 홀이 나타났고 그곳에는 무려 수백 피트 길이의 커다란 방이 있었다. 그러한 커다란 방에서 우상 또는 어떤 형상의 조각들을 발견했는데 그 모습은 가부좌를 틀고 있었고 양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양은 마치 연꽃이나 백합처럼 보이는 것을 묘사하고 있었고 얼굴의 선이나 모양은 동양적으로 느껴지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조각의 모습은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는데 얼굴의 전체적인 모습은 마치 불교에서의 부처의 모습과 닮은 듯이 보였다. 이 우상 주변에는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작은 형상들도 있었는데 어떤 것들은 형태가 매우 아름다웠지만 다른 것들은 목이 구부러지고 뒤틀린 모습의 모양이었다. 마치 성과 악을 상징하는 듯한 매우 대조적인 모습으로 느껴졌고 이 모든 것은 대리석과 유사해 보이는 매우 단단한 바위로 조각이 되어 있었다. 라는 상세한 보고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보고의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그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연구가들은 이러한 우상이 어떤 종교적인 숭배를 나타내는지 확신하지 못하지만 거의 부처와 닮았다는 것과 그곳에서 발견된 모든 것들을 고려할 때 이 숭배는 고대의 티베트 사람들과 매우 밀접한 관련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많은 작가들은 이러한 보고로 인해서 한때 그랜드 캐년에 거주했던 극도로 발달한 고대 문명에 대한 증거의 발견에 대해서 쓰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발견이 전례가 없는 것이며 우리가 역사를 보는 방식을 바꿀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역시나 스미소니언 측은 이러한 발견이나 발견자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발견했던 킹케이드 씨에 따르면 신비한 동굴과 불상의 잔해 외에도 더욱 놀라운 것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의 모든 항아리와 모든 출입구 그리고 모든 석판에는 아마도 스미스소니언 연구소가 발견하고 싶어 할 수 있는 열쇠로 추정되는
매우 신비해 보이는 고대의 상형 문자가 새겨져 있었으며 그것은 아마도 당시 고대 사람들의 종교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했던 것이죠. 그 이유는 그와 매우 유사한 상형 문자가 애리조나 남부에서 별도로 발견되었던 것과 그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곳에 그려져 있던 그림에는 2마리의 동물만 발견되었는데 그중 한 마리는 선사시대 동물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러한 것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의심할 바 없이 우리가 알고 있던 기원의 시대보다 무려 수천 년 또는 그 이상 훨씬 이전에 이미 높은 단계의 문명에 도달했던 사람들이 아마 이곳에 살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이야기와 전설은 북미와 중미 그리고 남미 전역에 널리 퍼져 있으며 현재 알려진 인류 역사의 연대기는 공백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어쨌건 수천 년 전에 이처럼 신대륙에 존재했던 오래전에 사라진 문명에 대한 이야기는 수년에 걸쳐 대중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드린 이야기는 여전히 그대로 남은 채 아직도 의문을 풀지 못한 상태로 있으며 지금으로부터 약 100여 년 전의 기사에서 그러한 놀라운 발견이 언급되었던 것처럼 지질학적으로 매우 깊숙한 어떤 곳에서 모든 것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구상의 아름답고 장엄한 장소인 그랜드 캐년에 대한 이러한 놀라운 이야기와 관련하여 오늘날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신자들에 의해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고고학적 발견이라고 언급된 것을 스미소니언 연구소가 어떻게 은폐했는지를 암시하는 음모론뿐입니다. 이처럼 킹케이드 씨가 그 자신에게 있어서 그다지 얻을 건 없어 보이는 그 신비한 장소를 목격했던 경험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스미소니언 측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것은 단순한 상상의 산물일 뿐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존재하는 놀라운 고대의 흔적이지만 과거 스미소니언 측이 거인들의 흔적을 지웠다는 오명과 함께 이것도 역시 그들이 감추어야만 했었던 말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비밀 결사에 대한 예를 위해 더욱 깊이 탐구하려면 믿음과 역사 모두에서 그들의 배경을 완전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비밀사회가 기독교 이전 조상들의 믿음을 중심으로 하는 이미지와 상징을 표현하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이 어떻게, 왜 시작되었고 우리가 보는 상징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좋을지도 모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밤하늘의 행성인 천체 영역을 조사해야 합니다. 가로등의 빛이 하늘 파트너에 대한 우리의 시야를 가로막지 않는 고요하고 외딴 곳을 방문할 때마다 즐겁게 관찰할 수 있는 것이죠. 맑고 투명한 밤에 서서 반짝이는 별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 눈에 들어오는 엄청난 수의 빛의 경외감을 느끼는 것은 과거와는 달리 오늘날에는 소중한 경험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별들이 무엇인지 배운 대로 이해하고 있으며 그 기준은 그들은 멀리 떨어져 있고 때로는 오래전에 죽은 태양 같은 별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 별들이 과학에서 알려준 대로 그리고 배운 대로 오래전에 빛났었지만 이제 우리가 보는 시점엔 이미 사라진 별들의 흔적일 뿐일까요? 어쨌건 교회의 거리에 눈부심이 없었던 우리 조상들은 그러한 경이로움 뒤에 숨겨진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던 걸까요? 그들에게 이것은 하늘에 있는 신들의 무수한 눈이었으며 하늘에서 빛나는 위대한 존재였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태양과 어머니 달은 그 크기와 함께 외견상의 관계로 인해서 남성과 여성의 본성에 대한 견해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문자 그대로 우리의 삶을 통제했으며 하늘에서 반짝이는 이 신들의 이야기가 종교적 우화, 신화,
민담에 남아있는 것이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름이 모든 것을 의미하는 이 교신 판과 함께 성경에서도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초기 기독교인과 영지주의자들은 더 큰 우주에 숨겨진 세력과 인간의 관계를 이해했던 걸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곧 논의하게 될 비밀 결사단이 이러한 이해를 자신들의 팔에 꼭 안고 아기처럼 그것들을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초기 인간과 함께 식물과 동물의 본성과 매우 밀접한 관계의 효과를 가진 별들의 낮부터 밤까지의 패턴에서 계절 변화가 미치는 영향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한 질문은 초자연의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부분을 둘러싼 그들의 숭배와 의식적인 행동에 깔린 존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인간에게 중요해진 몇 가지 주기를 살펴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세계의 서로 다른 지역에서는 낮과 밤의 주기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일부는 밤이 더 길고 낮이 더 짧으며 그에 따라 자연이 순응했고 계절성 정서장에는 대부분 긴 밤의 결과처럼 보였습니다. 반면에 태양이 더욱더 강하고 더 오랜 시간 동안 밖에 있는 적도에서는 그러한 장애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세계 여러 지역에서는 사계절이 있는 곳도 있지만 열대지방 같은 곳에서는 우기와 건기의 두 계절이 있습니다. 몬순 지역에서는 춥고 덥고 비가 오는 세 가지가 있으며 극지방에서는 여름에서 겨울로의 기온 변화가 매우 급격합니다. 그러나 인간, 동물, 식물의 생명은 그들이 경험하는 서로 다른 계절에 매우 놀라울 정도로 잘 적응했으며 그들의 신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송과사는 실제로 계절과 낮의 길이를 감지하며 이것이 우리가 전 세계의 다양한 계절에 적응했던 방법일까요? 게다가 일부 유형의 새를 포함하여 생명의 많은 종들은 그들의 계절 이동 계획에 도움이 되는 날씨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데, 예를 들어 영국의 주황색 무당벌레는 장기 겨울 예측에서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한편 다른 세계의 모든 종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비밀사회에 매우 깊숙이 숨겨져 있는 대상입니다. 달의 주기와 인간의 경험은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세계 해양의 조수름은 월경 주기와 마찬가지로 달이 차고 지는 것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월경 주기는 우리 초기 및 후기 종교적 믿음에 매우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월경은 초기 문화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가졌었는데 여성의 월경혈은 경외심과 두려움으로 간주되었으며 고대인이 붉은 황토를 사용한 것과 많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피는 비웃음을 받기도 했고 불결하다고 불리기도 했으며 오늘날에도 유대교의 여성들은 월경이 끝난 이후 7일 동안 정결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추가된 것은 종교적인 성별 간의 교묘한 싸움의 결과로 이전의 종파들은 피를 숭배하여 그것 또한 숭배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월경종인 여성은 종족, 부족이나 마을의 다른 구성원들과 떨어져 있었는데 이것이 마녀의 안식일이 특별히 달이 쉬는 날에 발생하고 악과 관련이 있다고 여기는 이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달의 여신의 칭호 중 하나를 가지고 있는 이슈타르가 이날 월경을 했다고 전해졌기 때문에 월경종인 여성은 다산의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했던 것이죠. 또한 일부 아프리카 문화에서는 임신을 원하는 사람의 집 주변으로 행사를 치르는 여성을 인도하고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만져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월경의 시작은 아이에서 여자로의 이동을 의미하며 대제의 여신 또는 어머니 여신의 의식으로 기쁘게 여겨졌고 훨씬 후에는 성체성사에서 축하의 의미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안식일은 달의 마음의 안식일이자 달의 쉬는 날이었지만 일곱째 날은 나중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점령되었고 그들은 그것을 아버지의 태양신이 쉬는 날로 바꾸어서 모성적인 달의 종교를 황폐화시켰으며 이들은 이것을 더욱더 발전시켜
휴식일을 미트라교의 일요일로 옮겼는데 원래 달의 날은 일요일이 아닌 월요일이었습니다. 달의 자전주기는 27.32일이고 공전주기도 동일한데 지구에서 항상 한 면만 보이는 이유는 이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달과 지구와 태양의 위치에 따라 29.531을 주기로 달라지는 달의 상을 만든다는 것이 정론입니다.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말이죠. 그러나 오랜 동안 인류는 13개월에 해당하는 달의 주기를 사용해 왔는데 이것은 모계 구조였으며 적어도 수천 년 이상 된 것입니다. 그러나 12개월의 기간을 주입하게 된 것은 문화에 따라 달에 경로하는 그 의미가 다른 태양계 문화가 우위를 차지하려는 시도였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1년에 12개월을 갖게 되었고 12궁도의 각 집은 약 30도이므로 태양은 30도마다 그곳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별의 신학인 점성신학으로 알려진 것이었고 이 모든 것들이 천천히 비밀 조직의 숨겨진 방으로 흘러 들어갔으며 달의 13개월의 기간에 대한 제거는 오늘날 13명의 구성원이 있는 마녀 지폐의 박해와 함께 우리에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독교의 개념은 전상숭배와 태양숭배를 중심으로 세워졌는데 그리스도는 3일 동안 죽었다가 3일 후에 부활하는 태양이었고 12개의 별자리를 나타내는 12명의 제자가 있었으며 마리는 신화와 어업 모두에서 달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실제로 달은 우리 초기 문화의 많은 부분에 묶여 있었으며 관련된 신들의 이름은 지역, 언어, 민족적 차이로 다르게 보이지만 본질은 동일합니다. 아프로디테, 아스타르테, 바드, 브리지트, 데메테르, 페르세폰네, 헤카네, 이난나, 이시스, 이슈타르, 마야 조트마, 지키오미 모두가 영주주의 소피아 또는 지혜로 등장합니다. 이러한 이름들 중 일부는 미트라와 야훼 같은 새롭거나 성장 중인 태양 및 남성지향적 신의 싸움 중에도 무대 뒤 비밀사회에서 비공개로 유지되었고 루너틱과 멘털이라는 용어는 둘 다 달에서 가져온 것으로서 그러한 효과는 일반적으로 보름달과 같은 음력기간에 발생한다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한편 대륙을 가로질러 벌어지는 가부장적 모계적 전쟁을 고려할 때 달이 미친 달로 비난받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한 달 중 이맘때가 되면 신체의 전기에너지가 고갈되어 그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잃게 된다는 생각이 제시되기도 했었는데 이러한 루너씨는 나쁜 결과를 가져올 어리석은 행동으로 간주된다는 의미로 불과 200년 전만 해도 영국법의 적용을 받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도벽, 방화, 위험한 운전은 통계적으로 보름달이 뜰 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 목의 전쟁에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유월절은 음력으로 기념되는데 기독교의 부활절은 춘분 이후의 보름달부터 계산되며 주분의 보름달은 수학의 달로 기념되고 유대인들은 월삭과 만월과 같은 달 축제를 가짐과 동시에 월식은 많은 문화권에서 태양신과 달의 여신의 결합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한편 1948년과 57년에 뉴욕에서 50만 명의 출생이 측정된 적이 있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약해지는 달의 경우 더 많은 출생이 발생하고 보름달 이후에 최대로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독일의 북해연안에서는 달이 머리 위로 지나갈 때 대부분의 출산이 이루어졌다는 보고가 있었고 11월과 12월보다 5월과 6월의 북반구에서 더 많은 아이들이 태어났으며 남반구에서도 그와 대비되는 경우에서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번은 재밌는 실험이 있었는데 1960년대 에오웬 조나스는 배랑과 달의 관계를 이용하여 비임의 효과를 무려 98%까지 성공적으로 높인 적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250명의 신생아 출생 차트를 받았을 때 행성 정보만으로 무려 아기의 87%의 성별을 식별해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과거 일리노이주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프랑크 브라운은 코네티켓 해안에서 1000마일 떨어진 그의 연구실에서 굴이 해안의 만조와 동시에 열리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는 차례로 달의 궤도 패턴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브라운은 또한 감자, 쥐,
피들러계가 모두 음력기간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증명했는데 실험실 내에서 달의 패턴과 지작의 요인에 따라 다양한 생물의 신진대사가 요동을 쳤던 것이었습니다. 그 후 관련 연구에 따르면 알려진 모든 바다 생물이 자연 서식지에서 연구실로 가져온 경우에도 여전히 동일한 음력 주기를 따른다는 것이었지만 당시 많은 과학자들은 이러한 브라운이 초자연적인 과학을 다루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의 연구를 무시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보여주는 것은 인간을 포함하여 이 행성의 자연 거주자에 대한 주기와 전자기 에너지의 영향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결국 고대인들이 수많은 현상들을 보여주는 이 행성체에서 그들의 삶을 통제하는 신들을 본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위대한 빛이었던 빛나는 존재 태양은 생명의 빛, 열을 주는 자, 그리고 모든 시간에 걸쳐 가장 중요한 순환의 상징으로 전 세계에서 숭배됩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것이 삶과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부활절마다 태양의 힘이 새롭게 되려면 태양이 매일같이 오는 것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우리는 태양이 현명하다고 말해왔으므로 전 세계 미스테리 영국에서 빛은 지혜와 동일시되었고 태양의 힘은 태양이 가장 강력한 신으로 여겨지게 했으며 초기 발달된 문명에서 태양은 항상 거기에 있었습니다. 또한 이집트 문화와 헬리오폴리스 숭배에 따르면 태양은 아툼, 라, 레, 아툼, 라 또는 라 아툼이었고 멤피스 숭배에서 태양은 아문 또는 아문라, 아문레로 알려졌으며 태양을 묘사하는 데 종종 사용되었던 풍뎅이는 자기 재생의 상징이자 환생의 초기 개념이었고 태양은 일반적으로 남성이며 달의 여성 여신과 짝을 이루었습니다. 고대 조상으로부터 우리는 그것을 위해 희생하고 거의 항상 의미심장하게 원을 그리면서 춤을 추었으며 수백 수천 킬로를 여행하고 큰 빛을 향해 노래하며 그것을 인간화하고 아폴로 같은 이름을 부여했으며 그를 드라마에도 포함시켰습니다. 물론 이러한 모든 것들은 고대 태양의 빛나는 사자단에 입문한 자들이 실제 의미를 해독하는 방법을 알기 위한 더 깊고 상징적인 이해를 숨기는 데 필요한 작업들이었습니다. 결국 태양의 주기적인 패턴과 생명을 주는 성질은 고대 빛나는 존재에 대한 비밀을 풀 수 있는 열쇠일까요? 뉴멕시코주 사남 카운티에 있는 나바오족의 사막 평원위에는 거의 482m 높이로 솟아 있고 그 최고봉은 해발 2187m 정도 되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나바오족의 언어로 체비타이라고 불리며 이는 날개 달린 바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바오 전설에서는 이러한 바위 봉우리가 어떻게 나바오의 조상을 등에 업고 왔는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체비타이는 북쪽에서 현재의 땅으로 나바오족을 데려왔던 위대한 새의 전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860년 J.F. 맥콤 대위라는 사람이 이곳의 가장 높은 봉우리에 그 이름을 붙이기를 바늘로 지칭했었기 때문에 처음엔 그렇게 불렸습니다. 이후 1870년대부터는 그 봉우리가 19세기의 거대한 쾌속성과 닮았다고 해서 쉽록 또는 심록픽이라는 일반적인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심록, 즉 바위배로 불리는 곳과 그 주변의 땅은 나바오 사람들에게 종교적,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많은 신화와 전설에서 언급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바오족을 남서쪽으로 데려온 대리인으로서 봉우리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한 전설에 따르면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나바오는 처음에 모노리스라는 곳에서 왔다. 나바오는 필요할 때마다 거대한 새 등에 타고 물과 식량을 거두기 위해 땅으로 내려왔다. 필요할 때 씨를 뿌리고 물을 얻기 위해서만 내려왔다. 그러던 어느 날, 다른 때처럼 거대한 새의 등에 타고
물과 식량을 얻고 씨를 뿌리기 위해서 내려왔을 때 갑자기 엄청난 고통과 파괴가 몰려왔고 그것은 마치 거대한 번개 폭풍과도 같았다. 또한 그것은 곧 거대한 새와 나바오를 휩싸고 몰아쳤으며 거대한 새는 더 이상 날 수가 없었다. 거대한 새에서 땅에 내려온 자들 중 일부는 살아남았지만 그곳에 남아있던 여성과 아이들은 거대한 새가 자초되어 죽고 말았다. 이러한 전설은 바위배의 이름이 붙여지는데 큰 역할을 했고 일반적인 해석은 다음과 같이 여겨지고 있습니다. 과거 오래전 고대에 산꼭대기가 갑자기 크나큰 벼락을 맞아 그 흔적이 사라지고 깎아지른 듯한 절벽만 남았고 그렇게 갑작스러운 일에 미처 대비를 하지 못한 정상에 남아있던 여자와 아이들은 그만 굶어 죽고 말았다. 라고 말이죠. 그러나 이런 해석은 그들이 모노리스라는 곳에서 왔다라는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게다가 거대한 새의 등에 타고 내려왔다는 것도 그리고 필요할 때만 왔었다는 것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만일 그들이 모노리스라고 말하는 곳에서 살고 있었다면 그곳은 어떠한 곳이고 그들이 타고 다니던 이동수단인 것처럼 보이는 떠다니는 거대한 새라고 전하는 그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게다가 이 지역 전체에 걸쳐 전해지는 신화 속의 남성인물은 엄청난 크기의 거대한 몸집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전설도 있는데 그것은 세니나오에라는 괴물새가 있었고 그 괴물새는 정상에 둥지를 틀고 사람의 살을 먹고 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앞서 언급했던 전설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은 필요할 때마다 물과 식량을 위해서 땅으로 내려왔다는 것이죠. 즉 그 식량이 곡식인지 열매인지 동물인지 사람인지 그 무엇인지 언급이 없다는 것이며 또한 씨를 뿌리기 위해서 필요시 온다는 것도 그것이 곡물 씨앗인지 자신들의 씨앗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앞에 전설 속 거대한 새를 타고 온 자들과 이번에 괴물새가 사람의 살을 먹고 살았다는 것은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단지 동화같이 아름다운 이야기로 남으려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해석하는 내용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 수상한 점은 거대한 새의 전설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필요시에만 내려와 물과 식량을 구한다는 것, 그들은 모노리스라는 곳에서 온 자들이라는 것, 그리고 이와 함께 거대 몸집의 거인 전설과 같은 또 다른 이야기가 서로 연결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여러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는 것뿐이니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건 이러한 수상한 전설 속의 장소에 대한 공식적인 첫 번째 등정은 1939년에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만 해도 도무지 오르기가 너무 어려워 당시의 돈으로 무려 1,000달러의 상금을 건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나바오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현재는 1970년 이후로 이곳에 대한 등반은 불법입니다. 만일 정상에 사람이 오르면 고대 전설 주인공들의 시체를 건드리게 되어 그렇게 그들이 그곳의 유령들을 자극하거나 하면 큰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뿐만이 아니라 고대 전설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나바오족의 조상들이었으며 그곳은 그들을 등에 업은 거대한 새를 상징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바오족 장로들이 단호하게 말했듯이 이들의 남겨진 조상의 유령 영혼을 방문객들이 방해하도록 둘 수는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뉴멕시코 사막 위 약 500m가량 높이에 솟아있고 서부의 수많은 영화와 소설의 주인공이 되었던 제비타이. 주변의 건조한 풍경 위로 우뚝 솟아 오랫동안 사진가와 탐험가들 뿐만 아니라 이곳을 방문하기 위해서 여행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곳이며 현재는 그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앉아있는 엄청난 크기의 이야기와 그 전설 덕분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나바호 관습에 따라 인간 등정마저 1970년 이후 명백히 금지되었던 이곳은 과연 단순히 침식 후에 노출된 화산암의 잔해일 뿐일까요? 아니면 나바호 전설 속에 그 어떤 종족의 이야기들처럼 고대의 사연이 잠들어 있는 남아있는 역사의 실마리일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희 채널에서 제공하는 다른 영상들에 비해서 어쩌면 매우 단순한 이야기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 또한 이미 제공했거나 향후 제공할 다른 모든 이야기들과 연관될 수도 있습니다. 때는 2015년 대형박물관 이라크 고대 유물유산위원회가 자금을 지원하는 공동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위치는 기르수. 지난 몇 년 동안 진행된 탐색 중에 마침내 대형박물관 소속 고학자 팀은 남부평원의 고대 도시 기르수에서 오래전에 사라진 수메르 궁전과 사원의 유적을 발굴했습니다. 이라크의 이 유적은 적어도 기원전 3000년 중반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고고학의 이정표인 고대 수메르의 흔적으로 문명의 기초를 이뤘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기원전 3500년에서 2000년 사이에 최초로 문자를 발명하고 최초의 법전을 만든 사람은 수메르인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공식적인 추정일 뿐이며 그 이전에 또 다른 문명이나 문자가 있었는지 아직 확인하지 못했거나 발표하지 않은 것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술, 종교, 과학, 수학, 건축 및 사회 조직에서의 그들의 혁신과 성취는 메소포타미아의 비옥한 조승달 지대와 그 주변 지역에서 미래 문명의 건설자들을 위한 본보기를 설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명이 단순한 이라크 지역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지구촌의 많은 지역들과의 연관성이 있는지는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건 현재 텔로로 알려진 장소에 위치한 전설적인 도시 기르수는 세계 최초의 도시 중 하나이자 수메르 문화와 사회의 주요 중심지였습니다. 대형 박물관의 세바스찬 레이 박사가 이끌고 당시 궁전과 사원을 발견했던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전문가들은 이곳을 문명의 요람이자 극소수만 아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유적지 중 하나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라크 고대 유물유산위원회가 자금을 지원하는 공동 프로젝트의 목표는 이라크와 시리아의 멸종 위기에 처한 유적지들이 악명 높은 이슬람 국가에 계속되는 약탈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시작된 대형 박물관의 광범위한 이라크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고고학 유적지는 매우 중요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대형 박물관 고고학자들이 도착하기 전 1세기 이상 동안이나 탐험되지 않았었습니다. 기르수는 1877년 프랑스 고고학자 에르네스트 드 사르젝에 의해서 처음 발견되었으며 그 후 이 장소는 너무 많이 사람들의 손이 타는 바람에 다양한 발굴 중에 무려 10만 개 이상의 서령 문자 서판이 사라졌고 따라서 이후 계속 발견해야 할 의미 있는 것이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지 그 누구도 확신하지 못한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20세기에 벌어진 이 지역의 끊임없는 전쟁은 사람들을 그 지역에서 멀어지게 하는 또 다른 합병증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르수는 고고학자들에게 결코 잊혀지지 않았으며 가장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흔적을 발굴하려는 그들의 꿈은 이제 조금 달성되었습니다. 기르수에서 발견된 약 기원전 2350년 전의 것으로 보이는 회수된 서령 문자의 서판은 성인과 어린이에게 매월 지급되던 당시 보리백원 내역을 서면으로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레이 박사는 기르수 현장에서 그의 팀의 놀라운 성과를 언급하며 영국 국영 뉴스 서비스 PA 미디어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거대합니다.
내가 학생 때 고대 기르수에 대한 섹션을 읽었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았고 기본적으로 발굴되었다고만 들었던 것이죠. 그러나 나는 항상 그것이 비관적인 견해라고 느꼈고 분명히 새로운 도구나 기술이 있다면 19세기 발굴 당시에 손상된 미처 찾지 못한 매우 중요한 것들을 분명히 추가적으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의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믿음은 마침내 그가 발굴할 수 있었던 기르수의 현장으로 인해서 옳은 것으로 나타났고 위대한 수메르 문명의 이야기와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현대사 시작과의 연관성에 사람들을 매료시키고 기쁘게 했습니다. 이라크에서 발견된 메소포타미아 전쟁의 신에게 바쳐진 의식의 장소이자 메소포타미아의 잃어버린 도시 라가쉬의 궁전 그리고 사원은 우리 문명에 대한 놀라운 과거 엿보기를 가능하게 한 항공 측량 기술 덕분이었고 그것은 기르셋에 일하는 고고학자들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2022년 이라크 남부 디카르 지방 기르수의 현대 아랍어 이름인 텔로 이곳에 위치한 현장 촬영은 이전에 한 번도 관찰된 적이 없는 지하 잔해의 존재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지면에서 이루어진 후속 발굴 작업에서 한때 장관을 이루었던 왕들 궁전의 진흙 벽돌벽이 곧 발굴이 되어 과거 고대의 한때 위대한 도시 기르수의 중심이었던 그곳의 구조가 마침내 발견되었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처음의 발굴은 2015년이었지만 어느 정도의 성과는 2022년에야 완료되었으므로 사원이 새로운 발견으로 소개가 되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후 연구원들은 과거 19세기 발굴에서 남겨진 잔해 더미에 묻혀있던 200개 이상의 매장된 서령 문자 서판도 회수했습니다. 이러한 귀중한 고대 문서는 오래전 당시 이 도시에서의 활동에 대한 상세한 행정 기록이 남겨져 있음을 입증해 주었습니다. 레이 박사는 특히 2015년에 실제로 이루어진 이 도시의 주요 사원의 발견에 대해서 매우 흥분했었습니다. 이곳은 메소포타미아의 위대한 전쟁의 신이었던 닝기르수의 성역이었습니다. 그는 수메르 판테온의 최고 신인 엔릴의 아들이었고 이 사원 자체는 에닌누라고 불렸으며 고대 메소포타미아 세계에서는 아마도 당시 사람들이 가장 자주 방문하는 신성한 건물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레이 박사는 그와 그의 팀이 사원의 문구멍이라고 부르는 것을 발견한 순간을 회상했습니다. 그는 그곳이 현대 로마의 바티칸에 필적할 만큼 고대 성스러운 도시의 심장부라고 말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돌을 발견했고 그 돌에는 비문이 있었습니다. 비문을 읽었을 때 구데아 왕이 닝기르수 신을 위한 사원을 지었다고 적혀 있었고 그곳에서 바로 그 사원의 이름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할 여지 없이 이것이 사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라고 말이죠. 레이 박사의 팀은 사원 구조를 완전히 밝히는 데에만 총 8번의 시즌별 발굴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대공사가 완성되면서 그들은 새로 발견된 궁전터로 이동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흥분과 기대감으로 인해 열광적으로 일하며 그들은 궁전의 진흙 벽돌벽에 토기 굴착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3월 현장 조사가 재개되었고 현장에서는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웅장한 수메르 궁전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고학팀의 발견은 고대 메소포타미아 고고학의 획기적인 업적 중 하나로 꼽힙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각종 개인적인 주장들이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방법론으로 인해서 이곳에서 밝혀질 더 많은 비밀을 기르수가 가지고 있음을 증명할 것이라는 역사적 검증에 대한 큰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불과 수년 전인 2015년만 하더라도 이 일을 시작했을 당시 아무도 이들이 뭔가를 발견할 것을 믿지 않았었습니다. 국제회의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은 없는 걸 새로 만드냐고 비아냥거렸고 영국 박물관의 정부 자금을 낭비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믿어주는 다른 지지자들과 사람들이 있었고 겨우 버티면서 마침내 그 인내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텔로 고대 기르수 프로젝트는 2019년에 고고학자들이 잔치의식과 종교적 희생에 사용된 신성한 지역을 발굴하면서 그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들 고고학팀은 수메르 초기 왕조 시대로 알려진 기원전 2950년에서 2350년 당시와 관련된 것이라 여겨지는 고대 종교의식에 사용된 그릇과 컵 그리고 기타 그릇을 포함하여 무려 300개 이상의 유물을 그 장소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고대 수메르 문화와 사회를 이해하는데 훨씬 더 실질적이고 근본적일 수 있는 궁정과 사원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수메르 세계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진 시친의 해석과 같은 부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매우 제한적인 부분이며 고대 기르수에서의 일들과 관련된 이야기는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잃어버린 궁정과 사원의 발견은 이 중요한 문명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돕는데 극히 일부분이긴 하지만 매우 막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우리의 과거에 빛을 비추고 미래의 정보를 제공할지도 모릅니다. 과연 수메르에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는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알려질 것이며 그것의 결과를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태양의 움직임은 태양신이 가는 곳과 그가 돌아오는 이유, 그리고 싸워서 죽음을 극복한 이야기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죽음을 극복하는 이 마지막 아이디어는 인간이 어떻게 환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비밀을 숨기기 위해서 태양신 우화와 신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첫 번째 힌트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수천 년 동안 태양이 매일 돌아오고 매년 봄에 다시 태어나기를 간청하면서 고대인은 자신의 재생의식과 함께 그것을 달성하는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개발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수천 년의 미스터리의 추가와 상징주의로 인해서 마법의 비밀을 해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된 걸까요? 매일 우리는 태양과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를 깨우고 소생시키고 재생시키는 호르몬을 방출합니다. 여름에는 내분비샘에서 우리에게 호르몬이 더욱 많이 분비되고 늦은 오후가 되면 태양의 힘이 약해짐에 따라 더욱더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많은 국가의 비밀 경찰은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하루 중에 이 시간을 선택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더욱 쉽게 진압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호르몬의 재생 효과와 비밀 경찰의 방법을 통해서 오늘날의 태양의 힘을 활용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덜 복잡했을 것으로 보이는 고대 우리 조상들은 당시에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태양 흑점의 활동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생체 리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즉 다시 말해 그것이 생물의 신체 기능과 정신 태도에 일부 자극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순환연구재단이라는 곳에서는 장기적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흥미로운 결과를 도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태양 흑점 활동의 11.1년 주기와 맞물려 전쟁 및 불안의 급증세가 있었고 흑사병과 대재앙은 이 태양 난기류와 동시에 발생했으며 11.1년마다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화산 및 지진 활동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심리학자 미셸 고클랭의 경우 우리는 태어날 때 당시의 행성 위치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가설을 과학적으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별들의 위치가 사람이 나중에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어느 정도 암시해 준다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이것은 점성술이나 일간신문의 운세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진지하고 과학적인 데이터 분석에 따른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심리학자 한스 아이센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아무리 상식에 어긋난다 해도 여기에는 설명이 필요한 무언가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이죠. 그러나 이러한 이론의 경우 일반적인 대중 근로자에게는 그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았고 단지 분야별 고급 전문가 내에서만 대체적으로 천문학적으로 일치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고급 전문가는 하늘이 내려주는 것이었을까요? 어쨌건 이러한 별에 대한 연구는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기원전 4,000년 전에 수메르가 처음으로 그렇게 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보다 훨씬 더 이른 시기인 약 32,000년 전에 고대인들이 별을 연구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한 그들의 증거는 이상한 패턴의 조각 또는 달의 달력 위상이 있는 프랑스 아브리 블렁샤에 새겨진 뿔입니다. 이처럼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는 패턴과 리듬 그리고 전작에 대한 모든 증거를 통해서 현대과학이 일반적인 천궁도의 광범위한 오용으로 인해 무시되고 있었던 고대 점성술 기술을 다시 살펴보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출생 점성술은 출생 당시의 행성의 위치를 다루고 있으며 전체 기상학은 주요 지진과 기후변화 그리고 화산 폭발의 예측에 관한 것입니다. 게다가 그러한 발생을 예측할 수 있는 특정 동물이 특정 점성학적 예측에 해당하는 특정 시기에 태어남을 암시하는 많은 증거가 있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행성의 움직임은 은하계의 미묘한 전자기 에너지에 변화를 일으키며 송과 선 같은 기관을 통해서 동물은 실제로 이 정보를 읽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주 생물학은 주기적인 생물학적 행동과 패턴, 방사선과 우리에 대한 밀도와 관련된 여러 행성 효과 사이의 균형에 대한 연구이며 과학자라면 누구나 말하는 중력은 실제로는 밀도이며 파동이고 우리의 정신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별들을 바라보며 그러한 일을 예측했을 때 새로 이름 지어진 그것들의 정확한 상관관계를 이해했을지도 모릅니다. 고대인은 자신의 숨겨진 힘과 그를 둘러싼 지구에 이용 가능한 도구들을 모두 사용하고 있었을 것이며 또한 연금술의 개념과 상징은 이러한 길을 따라 단지 몇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기원전 3000년경 인도의 현자 파라사르는 출생의 점성술을 그의 작품에 사용했고 오늘날 남아있는 거석 구조물에는 많은 점성술 및 행성 정렬들이 있으며 피라미드의 경우는 위에서와 같이 아래에서도 라는 헤르메스의 전설에 따라 별을 매핑했고 지구라트, 사원들, 바닥 그림, 조각, 땅에 새겨진 길고 긴 길이의 선들은 모두 점성술 예측에 대한 고대 및 세계적인 믿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초기의 달력에는 점성술의 예측에 기초한 고대 일기예보가 포함되어 있었고 아라비아 국가에서는 그들이 기록한 별의 위치가 당시 그들이 겪어야만 했던 날씨와 일치했으며 고대 사제직은 당시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항상 알고 있는 것처럼 보여졌을 것이고 따라서 그들은 거룩하고 신과 같이 여겨졌을 것이며 그것이 별의 상징적인 형식과 이름에 녹아든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황도공의 각종 동물과 관련된 의미를 가지게 되었으며 이는 신들의 벨트로 달과 주요 행성의 궤도를 포함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태양은 원래 규칙적인 경로로 이 작은 신들을 가로지르며 황도대의 다양한 표시는 그의 도착으로 인해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고대 수많은 신들과 함께 등장하는 말 그대로 인간 신에 대한 이야기들은 바로 이 태양이 하늘을 통과하는 과정임을 보여주었던 걸까요? 12궁도라는 단어가 동물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숫, 양과 물고기 같은 동물 상징이 포함된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 고대 의인화된 믿음들은 기독교 교회가 이교도 신을 성인으로 받아들인 것과 같은 방식으로 하늘에 배치되었습니다. 나중에 성도들은 그들 자신의 별을 받았고 별을 그리기도 했으며 그들은 심지어 동물의 상징을 취하기도 했는데 이는 점성신학적 기원에서
발전된 창조물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이러한 개념은 일반 대중에게 오랫동안 숨겨져 왔는데 음모를 꾸미는 사제왕들은 오래전 고대부터 자신들의 제국의 속성을 완전히 알고 제국을 통치해왔으며 현혹되기 쉬운 일반 농노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군주를 두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태우적부터 사람들이 세상의 권력을 위해서 거짓말을 해왔다는 다른 힌트들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일부 세계 황도대에서는 지구의 극축을 나타내는 중앙에 나무도 있는데 이것이 하늘에 있는 에덴의 실제 위치를 나타내고 있었던 것일까요? 바빌로니아 사람들, 특히 중동 사람들은 별을 수학적으로 연구했고 5,000년 이전부터 별의 반응과 효과를 과학적으로 기록하려고 시도했으며 그들은 시계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필수적으로 여겨지는 달력과 함께 완벽한 시간의 측정법을 만들었던 것으로 보였는데 칼융은 황도공이 인류 정신의 원형적인 구성 요소라고 제안했고 이를 집단 무의식 이론과 연결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별의 움직임은 우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에게 그러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까요? 과학적 논리에 따르면 우리 행성을 때리고 통과하는 우주 방사선은 무려 수백만 년 된 것이라고 하며 그것은 태양풍과 마찬가지로 주기적으로 오고 또한 주기가 증가하고 감소한다고는 하는데 그 모든 것은 단지 가설에 불과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마치 사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 모든 것들을 제외하더라도 별들의 움직임에는 패턴과 리듬이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인간에게는 빈욕의 주기, 성적 주기, 주식시장의 폭락, 전염병 및 수많은 다른 작은 주기와 같이 우리가 관여하는 수많은 다른 주기들이 있고 역사를 연구하면 세대가 어떻게 같은 실수와 성공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지 알 수 있으며 주식시장의 붕괴는 그 자체로서 심오한 비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가운데 지식이 있고 권력이나 돈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일부 예측하는 데 도움을 받아 비밀스럽게 그들의 힘을 유지하는 걸까요? 불교의 생명의 수레바퀴는 고대인들이 우리의 이 주기적인 삶에 대해서 가졌던 이해를 반영하는 듯이 보입니다. 그 바퀴는 진실을 찾는 인과관계의 12개의 연결고리에서 절정에 이르고 무엇보다 열정, 어리석음, 중호의 피조물을 묘사하며 우리가 어떻게 같은 일들을 끝없이 반복하는지 보여줌과 동시에 반복되는 삶의 사건, 상황, 우리의 생각과 감정의 이러한 반복 패턴은 서로 다른 궤도에 있는 주파수들처럼 또는 태양주위를 공전하는 행성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학에서 말하는 우리 태양계에서 행성의 궤도 운동은 마치 우주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을 반영하는 것처럼 사람의 내부 대화에서 진행되는 것과 동일한 패턴을 나타내고 반영하고 있으며 동시에 우리 내부 공간과 우리 정신의 내적 깊이에 있는 걸까요? 한편 힌두교인들은 환생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여기는데 생사주기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카르마 때문이라고 믿는 끝없는 반복 패턴의 또 다른 주기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이의 궁극적인 목표는 카르마의 수레바퀴를 멈추거나 부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모든 사람의 점성술 차트는 아마도 현재 상과 전생에 대한 정보를 모두 포함할 것인데 그 사람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보람과 도전이 되었던 상황과 사건들을 보여주며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 각자가 극복해야 할 걸림돌도 보여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늘의 주기를 연구하고 이것을 이해할 만큼 똑똑하다면 우리 자신의 개인 별점은 우리의 DNA에 잠겨있는 동일한 패턴을 우리에게 어느 정도 드러낼 가능성도 있는 걸까요? 그리고 또한 우리 앞에 놓인 도전들, 그것을 우리가 시도하고 한편으론 역으로 깨뜨릴 수도 있는 것일까요? 물론 개인 별점에서 얻는 정보는 점성가의 기술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점성술에 대한 제한된 지식에 따라 한정될 수 있습니다. 점성술에 대한 지식의 부족은 점성술의 특정 편견으로 인해서
실용화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신문과 잡지 그리고 책에서 배울 수 있는 점성술은 상업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행성 자체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태양계에서 어느 한 시점의 행성의 위치는 각 개인에게 다른 의미를 부여할 것인데 각 행성에서 방출되는 다양한 진동의 영향과 각 행성의 위치 변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진동은 거의 눈에 띄거나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미묘합니다. 그러나 지구에서 이러한 진동의 지속적인 영역으로 인해서 그것들은 이 행성에 있는 각 개인의 의식과 관련하여 매우 효과적이고 광범위하게 작용하게 되어 우리가 서로 다른 시기에 잉태되고 태어난다는 사실과 함께 매우 다양한 신념과 경험 그리고 전망이 만들어지는 걸까요? 이 모든 것은 거대한 우주식의 역할을 하는 우리 태양계의 순환운동에서 행성의 위치에 반영되며 모든 바이오리듬과 같은 주기 내에서 이 행성의 각 개별 생명에 대한 청사진을 포함할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간단히 말해 개인의 점성술 차트는 그 개인의 삶의 그림이며 각 행성 및 행성 간의 상호작용은 그의 삶의 반복적인 패턴, 즉 행성의 주파수를 차트로 만들어 개인의 태아가 자궁에서 성장하는 동안에 중추 신경계에 각인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반복하는 데 수년이 걸리는 사건의 패턴은 목성, 도성, 천왕성처럼 더 크고 느린 외부 행성과 연결되어 있고 한 사람의 전공도는 현실에 대한 자신의 그림과 이러한 특별한 그림을 만드는 내부 대화를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쫄리고 복잡한 내용이었지만 고대인들이 당시 이것을 분명 이해했다고 여겨지고 있으며 이것이 별의 위치와 태양, 달, 행성의 움직임을 그들이 크게 강조했던 이유 중 하나였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우리 개개인의 주기는 그것들과 실제로 연관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단지 상상에 불과했던 걸까요? 오늘은 일반적이지만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는 이야기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는 세상에 알려진 여러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뿐 그 어떤 주장이나 신념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만들어 올리는 영상은 수많은 벌어진 일들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어 이미 알았거나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것은 광범위한 방향에서 하나씩 찾아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움과 함께 간혹 복잡하고 혹시 거부감이 있을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그 결과도 매우 다르게 나타날 것이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기를 불편하게 할지 아닐지를 골라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각도의 분석을 위한 하나의 이야기로서만 만드는 것이오니 여러분의 넓은 마음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론이다 라고 알려져 있는 그 어떤 기준, 어떤 학설, 어떤 기록들도 모두 언젠가 누군가에게 의해 전수되고 기록되고 구분되어진 것이며 그 또한 이전에 어떤 자가 어떤 의도로 기록하거나 구분한 것을 당시 자신의 이해 가능한 그릇 내에서 다시 구분하고 기록하고 빼거나 더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간혹 몇몇 분들이 이것이 정설이고 증명되었으며 기준은 이러저러하고 틀리다 맞다라고 판명되었다는 등의 그러한 이야기들은 사실 그분도 모두 어디서 보거나 들은 것을 자신이 이해하고 받아들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석하고 옮긴 것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어쨌건 모든 이야기의 이해와 풀이는 여러분 각자 마음속 깊이 간직하여 여러분들만의 퍼즐을 맞춰보시길 권해드리며 그러한 모든 판단은 여러분 각자의 고유한 몫이기 때문에 순수한 자신의 통찰력으로 인해서 새로운 눈을 뜨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기력이 딸려 머리가 안 돌아가기 시작하고 눈마저 침침해진 관계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숟가락들 힘까지 보존하여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